언시국 TV 핫 인터뷰. 오늘은 한국외국어대 민주동문회 김종찬 회장을 만납니다. 내란 시국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었죠. 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줄여서 외민동 그러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외민동 소개를 좀 해주시죠. 회원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예, 저희가 그 정회원으로 해서 한 달에 월 10,000원 이상 내는 회원이 오늘까지 643명이 지금 가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CMS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네. 가장 큰 규모가 됐죠. 그러시군요. 그 내란 시국에 어떤 활동 짐작합니다만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 밤서부터 네. 그다음에 4월 4일 윤석열 판명까지 모든 집회에 저희 그 외민동 깃발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에 다 참석을 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12월 3일 계엄 날 밤에 저는 한두 명 정도만 이제 여의도로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6명인가가 그 진짜 목숨을 걸다시피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입니까. 근데 16명인가가 여의도에 그날 밤에 나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아시겠지만 뭐 그 남태령 뭐 대첩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 앞에 그 시위서부터 집회서부터 그다음에 남태령 대첩 그리고 윤석열 체포 촉구를 위한 한남동 집회 그리고 그 이후로 광화문 집회 그다음에 윤석열 파면 전까지의 안국동 집회 모든 집회에 저희가 다 나갔습니다. 네. 김 회장님도 거의 매번 나가셨겠네요. 예, 저도 뭐 회장이기 때문에 네. 한 2번인가 빠지고 몸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독감도 심하게 걸리고 그래서 2번 빠지고 저도 계속 나갔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말이죠. 무엇보다도 윤석열 파면 전날이었죠. 곳곳에 광장에서 시민들이 정을 벌인 이야기를 22명의 회원이 기록한 책 땅의 내림별 내란을 넘다를 발빠르게 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 회장님이 서문에 이렇게 쓰셨더군요. 사람들의 기억이 하나하나 모여 기록이 되고 이 기록들이 쌓여 결국 후대 역사가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책을 내시게 됐고 이 책의 그 인상적인 대목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예. 사실 이 책인데요. 아, 그 이 책이죠? 땅의 내림별 뭐, 내란을 넘다 이 책인데 이쪽으로 좀 보여주시죠. 아 예, 이 책입니다. 네. 근데 이 책은 저희가 그 외민동에서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회원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그 1인 출판사라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2월 초쯤인가 저희 단톡방에 지금 우리 회원들이 계속 그 모든 집회에 나오고 하는데 이걸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이제 처음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걸 보고서 과연 이 책을 쓸 만한 필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걱정이 됐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26, 7명까지 이제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판사 자체 1인 출판사이기 때문에 내부에 무슨 편집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편집 디자인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마침 그 우리 회원 중에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편집 교용 교절, 교열 교정 그리고 편집 디자인까지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그림 네. 이제 화가인 또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림을 이 안에다가 넣어도 좋다. 거기 의미 있는 책을 그다음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또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후배 중에 이제 한국 여자 사진 협회 회장인 친구가 있는데 또 자기 그 사진을 또 여기다 흔쾌히 또 실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재능 기부였죠. 재능 기부.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획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염려를 했는데 공교롭게 학번도 70년 학번서부터 2학번 재학생까지 골고루 이게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뭐 그 직군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직장인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민노총에서 노동 활동을 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재학생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보통 학교나 교회 보면은 다양한 그 직업 종사자들이 있어서 예. 내부에서 다 이제 소화가 되기도 합니다만 예. 외민동 안에 그런 다양한 그 직업군에 종사한 분들이 자기 완결적으로 책을 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출판사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재판이라든가 인쇄 부분만 이제 지원을 한 거고 원고 기획서부터 원고, 그다음 편집 디자인, 뭐 교용 교절, 교정 교열까지 전부 다 우리 내부의 어떤 회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세까지 찍으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주요 내용이랄까 주요 장면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부분은 뭐냐면 70년대 8학번 선배인데 이분이 이제 고향이 광주 분이세요. 삼술에서 외대를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광주에 일고 자기 고등학교 동기 중에 그 당시 광주 5.18 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어떤 충격이라든가 그 당시 그것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이제 친구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어떤 일종의 부채 그 친구들의 부채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그분이 이제 80년 5월달 서울의 봄 때 그 외대에서는 주축이었죠. 근데 이분이 저는 그날 밤 그 여의도 12월 3일 날 밤에 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사실은 거의 그 당시 이제 비상계엄을 먼저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단톡방에 나 지금 여의도로 가는 중이다.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후배가 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는데 이제 그 갇혔던 선배의 글이 이제 기억나는데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전에 부채의식 때문에 이겼을 때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그 본능적으로 이제 갔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80년 5월의 봄 때 또 겪었던 그다음 비상계엄 전국 확대 뭐 이런 것들이 또 여기 안에 또 이 구성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80년 5월달에 윤상원 선배라고 이제 도청의 마지막까지 했던 그분이 이제 들불야학이었는데 이 선배도 아마 들불야학에 좀 그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저런 부분들을 이 원고에다가 쓴 부분이 기억이 남고요. 또 하나는 또 일종의 평행 이론이라 할까? 제 93학번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광주예요. 근데 80년 5월 달에 이 친구가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하고 그 당시에 광주 5월 달에 그 당시 그 시위 현장에 있었던 거. 근데 그때 나갔던 그런 그 경험들이 있어서 이 친구도 그냥 그날 여의도로 간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그때 느꼈던 부분하고 어렸을 때 느꼈던 부분을 또 여기다 이제 원고 내용에 쓰는 게 있고. 그다음 또 한 친구는 그 윤석열 이제 체포를 위해서 그때 그 한남동 한강진에 그때 이제 밤샘 그 시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그때 엄청난 폭설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키세스 뭐 부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본인이 직접 그 키세스 그러니까 이거를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뭐 했던 그런 걸 생생하게 그대로 이제 이 책에다가 쓴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 생각이 나고 또 이 책에 쓴 필자들이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학번이 70년 학번서부터 22학번 재학생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전문가들이 쓴 전문 어떤 필자들이 쓴 것이 아니고 일반 그야말로 평범한 그 사람들이 쓴 기록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기록물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아주 다양한 세대가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필진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고 그럼 실제로 그 회원들 가운데 가장 젊은 회원 학번은 어떻게 되고 가장 시니어 회원은 학번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이제 높은 학번은 60학번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서울에 안 계시는데 전라도 무안에 살고 계시는데 그 동네 같이 사는 후배가 형님 선배님 이런 모임 있는데 하니까 거기 나도 회원회에 가입해야지. 그래서 69학번 선배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가장 젊은 학번은 재학생입니다. 아까
2학번 말고도 현재 재학생 2호학번까지 네. 이렇게 저기 회원 분포가 길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졸업하고 동문회 가입하는데 재학생 회원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냥 회비를 안 내고 그냥 들어와라 그랬는데 네. 정식 정회원이 되겠다 해서 월 10,000원씩 지금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친구들 활동할 때 저희가 또 후원금도 많이 내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외대민주동문회는 이런 동력이 생겼을까요? 뭐 동력 혹은 어떤 요인이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벌리게 합니까? 사실 민주농모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옛날 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각 대학에서 옛날에 이제 학생운동 했던 우리 이렇게 좀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각 대학마다 그때 민주동문회가 이제 결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민주동문회라는 말을 안 쓰고 민주동호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로 외대 민주동호회였었는데 그 당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꽤 많이 모였어. 한 100여 명까지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길게 가지 못하더라고요.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상근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재정적인 부담들이 또 있고 그래서 한 몇 년을 못 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또 재건을 하자. 그래서 몇 번의 어떤 부침의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회장이 되고 나서 이걸 재건 사업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재건 사업을 한 지 만 3년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좀 잘 되는 대학의 민주동문회를 소위 말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론들을 이제 많이 이제 알면서 그걸 새롭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지금 만 3년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서부터 이제 회비를 내는 정회원 중심의 어떤 그런 동문회를 하자 그래서 뭐 하는데 아무래도 이걸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뭐랄까 결속력이 그러니까 회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구정이 되면서 외대도 그런 게 있어 뭐 있어 몰랐던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대하고 달리 90년대 학번 이후에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대부분 다 80년대에 머무르거나 90년대 이후 학번들은 사실 숫자가 적은데 저는 90년대 학번 친구들하고 예전에 이제 그 친구들이 애국 청년 동문회라고 하는 거를 또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쭉 대다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년 전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같이 하자. 그래서 그러면서 관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회원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들이 굉장히 저도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는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집행부 우리 회원들이 있어요. 후배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했죠. 행사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집회 있기 전에 저희가 1박 2일 어떤 광주도 저희 단독 버스로 가기도 하고, 전국에 있는 동문 탐방도 하고, 그래서 여러 이제 그런 행사라든가 모임을 좀 자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들끼리 서로 알고 지낼 수 있게끔, 또 그동안 연락도 안 됐던 서로들끼리 아니면 동기끼리 민주동문회에서 서로 만나게 되고 하면서 상당히 결속력이 밑바탕이 돼서 탄핵 구면에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6 세대하고 99년대 학번하고 잘 결합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계엄 정국을 거치면서 촛불혁명이 응원봉으로 표상되는 빛의 혁명으로 진화했습니다. 예, 예. 이런 과정,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의미부여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의미부여 하시겠습니까? 예. 상당히 뭐랄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게 8년 전이죠.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때는 촛불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이런 것도 주로 이제 촛불 들고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탄핵 때는 이제 단일성이었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 윤석열 탄핵 보면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화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일성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로. 근데 그러면서
그 박근혜 탄핵 때는 이제 촛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모이고, 그다음에 장소도 그 당시에는 이제 광화문에서만 그랬었죠. 주례됐죠. 예. 그리고 또 주말 집회, 토요 집회만 있었어요. 그때 1차부터 23차까지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주요 어떤 구호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박근혜 뭐 탄핵해라, 물러나라, 뭐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좀 단순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다양한 어떤 의제라든가 이런 걸 와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된 부분이 박근혜 탄핵이라는 걸로 모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의 어떤 집회 양상은 아까 말씀드린 촛불이라는 것이 사실은 처음에 촛불이 있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응원봉이라는 걸로 했는데, 응원봉이 또 모양이 같은 게 아니라 제각각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제각각으로 해서 굉장히 그 어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다양한 어떤 그 응원봉들이 모이면서, 마찬가지로 그 윤석열 파면 말고도 단상에서 올라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그 자기 어떤 그동안에 이제 어디 광장에서 외치지 못했던, 그동안 어눌렸던 뭐 이런 부분들을 나와서 이렇게 그 호소도 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전하고 굉장히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의제조차도 윤석열 탄핵 이후까지도 사회 대개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상당히 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지난번 촛불 혁명의 결과 촛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만, 예.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괴물 정부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드린 질문입니다. 네. 이른바 조기 대선 후에 사회 대개혁의 주요 과제로 예. 나름대로는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물론 지금은 우선 그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제로 인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이제 물론 여러 단체에서 뭐 비상행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100여 가지 과제를 뭐 추리고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 압도적인 정권 교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이슈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사회 대개혁의 어떤 과제들이 어찌 보면 묻혀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일말의 어떤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제가 그 진짜 제대로 된 개혁이 되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개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탄핵 국면에서 뭐 선생님도 많이 보셨지만 우리 사회가 소위 말해서 파워 엘리트 그룹의 어떤 그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그 교육제도 자체가 경쟁 이데올로기의 어떤 그런 교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긴 친구들이 뭐 좋은 학교로 가고, 그러면서 뭐 검사나 판사라든가 법조계로 가고, 그다음에 관료 엘리트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은 남자 승자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대학교 강식에서 승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찌 보면 좀 학벌이 낮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뭐랄까 그 심지어 뭐 개돼지 같은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그야말로 그 카리텔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타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내몰려서 우리 아이들이 그 교실이 완전히 정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 말고 나머지들은 다 소외가 되고,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역대 정권을 본다 그러면은 교육 개혁하면 대부분 다 대학 입시 제도만 바꾸는 거예요. 뭐 본고사를 부활하네, 그다음에 내신을 뭐 하네, 어떤 그 지역적인 부분의 어떤 교육 개혁이었는데, 정말로 사회 대개혁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그 경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이 경쟁 교육을 근본적으로 타파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공존의 교육,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그리고 그게 되려면 결국 이제 대학의 어떤 서열을 타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교육 개혁이라는 부분이 우선돼야 되겠다. 근데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사회 대개 과제 중에 사실 제가 이렇게 봐도 사실 근본적인 그런 개혁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정치 개혁이죠, 정치 개혁.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탄핵 국면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정치 개혁, 정치 지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보수를 참칭했던 국힘당은 그냥 구구 정당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진보라고 얘기했던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뭐 정권을 잡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뭐냐면 우클릭을 하면서 중도 보수라고 또 스스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진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선거제도의 개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의 개정.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선구제를 기반으로 한 이 선거제도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기존의 양당 구조가 이게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진보 쪽의 이 소수 정당들은 계속 소수 정당만 남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보수부터 국까지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그랬었을 때 이 소선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좀 많이 늘려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에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제도권 정치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제도가 열려줘야 될 텐데 사실 이 부분도 없어요. 네. 사회 개혁의 과제를 보면 왜냐하면 사실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설사 뭐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국회의원들 자기들 이해관계에 있는 소송문제를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사회 대개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선거법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우리 그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그런 기후 위기, 이런 기후 정의에 관련 실현에 관한 부분이죠.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탄소 배출량이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고 만약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뭐 유럽의 무슨 환경학자들은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결국 22세기는 못 올 수 있다라고 극단적인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기후 악당 국가로 지금 뭐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을 얘기한단 말이죠. 네. 성장을 얘기한다면 결국 그만큼 탄소가 배출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랬었을 때에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그 대단히 우리 다음 세대 저희야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의 과실들을 뭐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 진짜 어린 다음 세대 애들한테는 이게 대단한 그 재앙을 닥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뭐 정책이라는 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 국민들이 뭐 윤석열을 뽑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예. 그 절반의 진실 같은데 예. 만일 그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은 탄생 안 됐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예, 그리고 그런 결선 투표는 좋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회대개혁 거기에 보면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결선 투표제. 그래서 뭐 소수정당이 서로 뭐 연립 정부가 아니라 연합 형태로 정치 연합 형태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대선 때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국회의원 선거 했을 때 원내 정당에 지금 비어 있는 왼쪽의 부분을 소수 정당들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아까 다양한 어떤 그걸 요구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그 정당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기후 위기로 지구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구는 종말이 아니죠. 지구는 있는데 인류가 이제 이거 한다는 거죠. 지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46억 됐는데 지금 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는 그대로 있고 결국 인류가
결국은 스스로 지금 종말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요즘 들어서라고 말하기도 그런 것이 그러기 전에 인류의 종말 전에 이게 한국이 소멸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가령 우리가 너무 양극화 극심해져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평등이랄지 하여튼 이런 게 너무 출발 선언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리셋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정치 이슈, 교육 이슈 외에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평등 문제 이런 것들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 그 이전에 다른 보수 정부를 겪으면서도 역설적으로 이 시대 정신이 사익 추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나름의 위감이 있었습니다만 이 시대 정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 정신 일단 커다란 담론인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다음에 한반도로 봤을 때 평화를 전제로 한 남과 북의 공존. 그다음에 좁혔을 때 우리 세대 간의 어떤 공존.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공존. 그리고 비정규직이 없어지면서 노동에서의 어떤 노동과 자본의 어떤 공존. 이런 부분에서 공존이라는 부분이 그 시대 정신으로 맞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 하고요. 또 하나를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연대죠, 연대. 그러니까 여러 그 시민 진보, 그러니까 민주 진보 시민 단체들이 각자의 어떤 역할들이 있겠지만 어떤 민주주의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 변형 시대 때는 서로 연대를 해서 힘을 합쳐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연대의 정신이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민동도 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민동이 다른 대학 민주동문회와 교류도 하고 연대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86개 대학의 민주동문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활발하게 하는 그런 민동들도 있고 어떤 때는 아직은 또 조직적으로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일단 전국 조직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민주동문협의회라 그래가지고요. 전민동, 약칭 전민동이 있고, 그다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서민동이라 그래가지고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 민주동문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중부권, 그다음에 전라북도, 호남,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경남 이렇게 해서 6개 권역의 어떤 그런 민주동문들이 이제 협의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엊그저께 제주 4.3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올해 3회째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외대민동에서는 19명이 참가를 했어요. 전국에서 총 40명이 왔는데 저희 외대민동이 제일 많았습니다. 저희 절반 정도로. 저희는 이제 가족도 같이 갔고 그다음 재학생도 같이 이제 합류해서 갔다 왔는데 그런 행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17일, 18일, 5월 17일 날 이제 광주 거기도 해마다 이제 광주 기념식에 참가를 하고 가서 이제 망월동하고 광주 국립묘지 참배를 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행사들이라든가 그다음 집회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민동들이 같이 모여서 깃발 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행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 회장님이 그 80학번을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제 수학을 80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저는 그 바로 위에 그 세대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86 세대에 대한 부채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또 86 세대에 대해서 기득권을 했다 그런 인식, 시선,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비판 받을 만한 부분도 사실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운동했던 친구들 중에 이제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서 근데 거기 들어가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게끔 나름대로 제도권 내에서 그런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마치 직장 개념으로 평생 직장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뭐 비판을 받거나 욕을 먹을 만한 그럴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사실 86세대라고 했을 때 꼭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실 수많은 학생운동 출신들이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사회 진출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대부분 노동 현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회의 어떤 뭐 직장에 안 들어가고 나름대로 곳곳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86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86세대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여져서 그런 욕을 상당 부분 억울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예.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데. 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대 대상에는 이 민주동문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시민들 이 사람들과도 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학 민주동문회 하면 어쨌든 간에 뭐 계급적인 표현이 그렇지만 대학 나온 사람들만이 속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지 못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뭐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 그 의대민주동문회 회원들 중에 보면 동대문회에서 뭐 노점상 뭐 연합회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같이 지역운동하는 그런 회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 노동운동 활동가 중에는 마트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서 또 같이 힘을 쓰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뭐 지원, 후원, 뭐 연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외민동의 활발한 활동을 보면서 풀뿌리가 지역에서도 하여튼 그 뿌리를 내려겠지만은 네. 야, 이 동문회를 통해서도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한계는 있지만 예전에 이제 뭐 우리 선배님이나 아니면 우리 때 그다음에 80년대까지 보면은 대부분 학생운동을 했던 출신들이 이제 사회 지금까지 이제 해오면서 아직도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들 제대로 만약에 조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전국 조직으로 해서 가장 막강한 조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학생운동 출신들이 모인 어떤 이런 민주동문이 제대로 활동이 된다고 해서 전국 무슨 연합 형태로 만약에 된다라면은 가장 막강한 이제 조직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 아직 좀 아까도 말씀드린 좀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지역적인 또 사정들이 있고 그래서 하는데 각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86개 대학에서 각 다 있습니다. 웬만한 대학에 어떤 민주동문회 다 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뿌리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한국 전쟁 이래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살 것이 확실시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이런 젊은 후배, 이자 동료 시민들, 선배 시민으로서 어떤 요청, 어떤 권유, 어떤 조언, 혹은 하시고 싶은 말씀,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뭐 권유 아니면 무슨 조언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도 아니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좀 더 제대로 역할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주어진 사회 과제들을 충분히 수행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같이 우리 그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세상을 안 물려줬을 텐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미안한 부분이 가장 크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기억나는 부분이 2월 28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구 내란 그 좀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튜브니 뭐 이런 애들이 각 대학을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학에도 2월 28일 날 이제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그날 이제 보니까 성대에 잠깐 들렸다가 시립에 들렸다가 이제 우리 대학으로 왔는데 저희가 가장 오랫동안 싸웠다기보다 대치가 되면서 계속 했었는데 낮 1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장 오랫동안 결국은 이제 그 내란 좀비들이 결국은 이제 퇴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승리의 기쁨 이런 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선배들이 제대로 못해서 결국 이런 험한 꼴을 우리 후배들한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심한 어떤 자책감, 자괴감이 우선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사실은 저는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자 요청인데 말씀이죠. 외대 동문들을 포함해서 예. 어쨌든 대학을 나온 이 시대 동료 시민들에게 민주동문회 한번 할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입장입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네. 외대 동문들한테는 저는 자신 있게 들어오십시오라고 저희는 권하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시기에 내에 가장 많은 회원이 지금 확보된 거 아닙니까? 다른 대학도 아마 마찬가지로 가면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래간만에 또 선후배들도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좀 많이들 가입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같이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천드립니다. 예. 네, 활동하시면서 예. 이 동료 회원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일단 뭐 탄핵 국민을 떠나서 네. 가장 저한테 이제 회장이니까 제가 이제 이 재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민주동문회 때문에 그동안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했던 그 선배나 후배들을 이 외민동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리고 만나게 됐다. 그래서 같이 연결돼서 서로 이런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됐다. 그런 기회를 줘서 민주동문회에 너무 감사한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뭐 고마운 표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도 뭐 지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할만하고 네. 또 저희 후배들한테도 계속 이제 빨리 좀 물려주고 또 젊은 친구들이 빨리 이어받아서 이걸 계속 끌고 나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언식 TV 핫 인터뷰 오늘은 한국외대 민주동문회 김종찬 회장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